모든 순간 설득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나오기도 하잖아요. 계속 깎아달라고 징징거리고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이번에는 나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깎아달라. 그럴 때는 그 제품 갖고 싶어서 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설득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설득을 한 번만 알게 되면 일상부터 업무 생활까지 다 순탄하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때 설득법은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수입니다. 저는 설득자의 저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흥버튼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과 삶에 나와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득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의 다정함을 또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설득하는 자리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하는 게 바로 설득이고요. 그 내용들을 설득자에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설득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순간 설득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회사에 입사를 한다. 그럴 때도 면접관을 설득해야 내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요.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럼 상사 설득해야 될 테고요. 또 고객사나 협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무언가를 하자는 제안을 넘어서서 설득한다면 통하겠죠.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전 다 설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볍게는 뭘 먹자, 어디 가자 이런 것도 설득이기 때문에 설득을 한 번만 알게 되면 많은 것들 일상부터 업무 생활까지 다 순탄하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설득이 처음에는 어렵다 또는 나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부터 설득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설득이 어렵다, 설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세월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설득하는 일 자체가 없고 또 줄어드는데요. 설득은 단 하나예요. 이걸 하면 상대방이 무엇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득이 잘 통합니다. 근데 이때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거, 그거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든 무례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정에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비단 설득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 설득은 위력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설득자다 이런 생각하면 좋겠어요. 설득이 크게 보면은 이걸 하면 상대방이 뭐가 좋은가 이잖아요. 일상에서 저는 친구를 설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친구는 돌아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서울숲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서울숲까지 가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무신사라는 회사의 임원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한 행사를 열었어요. 저는 아는 분이고 해서 같이 인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설득하지 않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아는 분이 거기에서 행사 여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귀찮아, 나 숲도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그 행사에 가면 뭐가 좋은가를 생각했어요. 제 친구는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신사 행사 같이 가자. 거기 가면은 한 바퀴만 돌아도 올 한 해 트렌드를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한 20분만 있으면 되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가는 길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얘기했어요. 여기 주최한 분이 나 아는 분이라서 인사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어쩐지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변화가 쉽게 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 연인 사이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상대방이 무엇이 좋은가의 관점에 보자면 비즈니스적에서는 수익 같은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성격이나 태도, 습관 같은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관찰하게 되고 대화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정적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처음에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이러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또 처음 본 사람과 우리가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나 자신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해보면 일단 그 제품 갖고 싶어서 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설득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설득법은 역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라면
상대방이 무엇이 좋은가라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번에는 나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깎아달라. 그럴 때는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가격을 깎으면 제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저 역시도 수많은 제안을 받는데요. 제 앞에 오셔서 설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 끝에 딱 물어봐요. 그걸 하면 제가 뭐가 좋죠?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 답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면 스스로 자각해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근데 만약에 그분이 계속 깎아달라고 징징거리고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죄송하네요. 저는 그러면 이 가격에는 거래를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말끔히 끝내면 되는 거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그분이 중고거래에서는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팔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탐나는 물건이 있었다면 좋다. 깎아줄 테니까 그 제품 저한테 줄 수 있냐. 5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협상을 해보다가 그쪽에서 그건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도 생각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협상을 제대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친구가 자기 주장을 막 펼쳐요. 근데 원래 사람이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는 허물없다 보니까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정어가 나오거나 친구한테 면박을 주거나 할 때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나 하면서 감정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득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떤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이때도 원래 저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6시 반에 만나는 약속이었는데요. 제 사무실 옆에서 바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친구들은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주장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지난번에는 너네 있는데 갔으니까 너네도 이제 올 때 됐지 않냐? 이러면 또 갈등이 되고 약속이 아예 파투가 나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일단 좋은 식당을 골랐습니다. 그들이 먹기 싫은 게 무엇인지. 인간은 원래 뭘 좋아서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뭘 먹기 싫으냐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자기는 중국 음식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린다. 어떤 친구는 자기는 햄버거를 시간 없어서 많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좁혀졌죠. 그렇게 해서 찾은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가면 우리가 좋은 점이 무엇인지. 건강한 음식점이다. 역에서 걸어오면 2분 거리고 바로 앞에 큰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 지원을 3시간이나 해준다. 저는 걸어서 5분 거리였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멀리서 왔겠죠.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기쁘게 모이게 되고요. 그러니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계속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면 갈등 상황마저도 아주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연봉 협상을 어려워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뭔가 물질을 줬는 사람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걸 멋쩍어 하는 사람 많죠. 연봉 얼마를 원하시냐? 이직할 때나 이럴 때 묻잖아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든지 입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구글 강연도 많이 하는데요. 구글 한 부문의 총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연봉 협상을 안 하는 거죠? 그분이 교포였는데요. 이때 경력직 입사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이 프로필이 거의 비슷했대요. 경험도 비슷하고 경력 연차도 비슷했대요. 근데 결국은 입사했을 때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났대요. 그 이유가 A라는 사람은 얼마나 연봉을 원하시나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구글이 제시한 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대요. B라는 사람은 더 큰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도 설득하는 거죠. 자신이 입사를 하면 구글이 무엇이 좋은지, 구글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펼친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러니 자신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이 돼서 그 금액을 줬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연봉 협상 이때 그날만을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과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요. 평상시에도 이런 성과를 언급하는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그때서야 밝히면 기회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할 일이 있다든가 프로젝트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 성과 이런 거를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다들 겸손하셔서 생색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만약 나란 사람이 정말 꾸준하게 성장해왔고 그 안에서 나만의 훈련 방법이 있었다면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성도 느껴질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낮은 연봉을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게 있으면 얻을 것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협상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피드백할 때 기분 나빠지는 이유가요. 부정어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팀을 대표해서 후배 직원이 발표를 했어요. 끝나고 나면 팀장님이 피드백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발표할 때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 거기에서 논리가 빠져 있어서 나중에 보충이 필요할 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아쉽다. 너가 못했다. 너는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팀장님 딴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드백이 평가하거나 지적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투도 부정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부족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면 표정도 안 좋고 말투도 안 좋아지죠. 이때 감정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반가워하기보다는 좀 더 위축되고 실망하고 또 그 관계가 나중에는 또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피드백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발표를 할 때 논리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자.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사례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더 해보자. 우리 말을 더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고 싶은 그 지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 역시도 피드백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말하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왠지 그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신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말을 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그 사업이 불확실해 보여서 예산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역시 또 위축되고 주눅들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미래형이죠. 우리가 바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산을 지원받으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서 미래 쪽.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미래 시제 쓰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이런 식으로 과거형 같은 지적보다는 미래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담았던 이야기인데요. 이 설득자라는 책을 내기로 하면서 저는 많은 설득 성공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수치로 증명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성공 확률이 높구나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제가 설득했던 게 뭐였냐면 기업 대상으로 저는 강연을 많이 합니다. 말하기 교육을 하면서 리더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주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를 제가 많이 가요. 이런 회사들은 입장할 때부터 보안이 까다롭습니다. 핸드폰에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요. 또 노트북 가져가야 되면 일련 번호도 제시하고 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담당자와 동행을 하거나 엑스레이 선을 통과하면서 계속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곳에 만약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내가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을 유튜브 전체 공개되는 곳에 올린다면 그거야말로 설득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공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연 요청이 올 때마다 강의를 하기로 하고 이걸 물어봤어요. 흥버튼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때도 단 하나만 생각했어요. 흥버튼이 촬영을 하면 그 회사가 무엇이 좋은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흥버튼 회사가 촬영을 하면 흥버튼이 좋은 점. 그러면 저는 제 얘기를 하겠죠. 흥버튼 구독자는 말하기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고 말하기에 관심이 많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러 영상들을 접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영상을 찍는다면 저희 구독자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사업적인 비전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흥버튼이나 저라는 사람한테 좋은 거 있지만 기업에게는 좋은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득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상대방, 즉 그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강연은 특강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텐데요. 이 강의를 영상으로 찍는다면 나중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소통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이득 이런 것들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기업부터 또 군부대까지 촬영을 허가받았어요. 그렇게 실제로 찍어서 흥버튼 영상에 올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책에는 싣지 않았지만 설득자 역시도 제가 설득해서 낸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저한테 출간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제안한 것은 대화법이나 또는 글쓰기와 관련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쓰기로 했었는데요. 설득책이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설득에 관심이 생겼고 계속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낸다면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먼저는 출판사에서 설득책이 나오면 좋은 점 이런 것들로 계속 설파했었어요. 그래서 메일 보내서 편집자를 설득했죠. 현대판 설득의 심리학 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독자들만의 정서를 반영해서 리더들, 기업 그리고 이 회사나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설득법이 있으면 좋겠다.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 책을 내자라고 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려하면 설득 잘할 수 있어요. 설득할 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언제나 물어봅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기업에서 이제 CTO로 승진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건 대표님은 여러 기업의 수장들, 리더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임원이나 경영진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되물었어요. 본인이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바라는 CTO의 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CTO로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또는 개인적인 소망이 뭔가요? 하면서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왜냐하면 정답은 사회에 없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계속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다정한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다정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살다 보면 불편한 순간 되게 많잖아요. 예민해지는 순간.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게 제가 중국집에 갔어요. 3명이서 갔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였어요. 볶음밥 시키면 왜 짬뽕 국물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근데 다들 이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요구할 때 이런 말 부정의문을 쓸 때가 있어요. 짬뽕 국물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근데 안 돼요? 라는 것도 부정어죠. 저는 이것도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짬뽕 국물 더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짬뽕 국물 2개를 더 주시면서 원래 안 되는데 제가 사정해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도 저는 다정한 사람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요구조차도 다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